네, 앞서 이 방송개혁, 공영방송의 정상화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검찰개혁도 정말 시급하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시리즈입니다. 검찰을 말하라. 자, 오늘 그 9번째 시간인데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이자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의 민낯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좀 그 구체적인 개혁의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출발점 내지 기준 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 화두가 된 것 같고 시대의 주제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검찰이 해왔던 그동안의 온갖 그 적폐, 네. 폐악질이 쌓이고 너무 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의 DNA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이 검찰도 공범이다라는 그 말에 저는 해석을 검찰의 DNA를 이제 국민이 알았구나.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민납 수준이 예. 아니라 이 DNA까지 이제 다 이제 거쳐본 거죠. 예,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라는 건데요. 그 출발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이 자발적인 그 움직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성이라는 게 말로만 반성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문무일 총장이나 박 장관님께서 무슨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최초로 사과했다고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던데 네.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사람 죽여놓고 나 잘못해서 사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그게 진정한 반성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은 믿을 수 없다. 예. 기만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기 피하기용 의례용 발언 한마디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는 가령 검찰국도 있고요. 법무실도 있고 범죄예방정책국도 있고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막 많습니다. 인권국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이라고 하는 건 법무부의 한 외청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 법무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검찰청이 일개 외청인 검찰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견지하고 감시하고 감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법무부에 가가지고 점령군처럼 장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견제 받아야 될 세력들이 거꾸로 법무부를 장악해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니 감시 감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신 이제 밥 먹으면서 돈 봉투 서로 주고받고. 하여간 특수활동비 그렇게 나눠 쓴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그게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 일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로 법무부 실국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단순한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니까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법무부에 있는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면 관리 감독이 되는 게 아니죠. 같은 식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비호하고 옹호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출세 수단으로 악용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그리고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조속헌이 해야 될 과제죠. 그럼 얼마 전에 법무장관이 일단 그 인사 한번 했잖아요. 그 인사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령의 개정 없이도 의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미흡한 점들이 많죠. 검찰국장이나 범죄예방정책국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미흡하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더디다.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는 그래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 검찰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찰 인사도
기본적으로 모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인사쇄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이 법무부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일 아니 겁니다. 그림표 아무리 잘 그려봤자 운영하는 사람이 안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제 일부 그런 어떤 개혁의 의지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한 집단들이에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도적인 방안으로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검찰의 개혁 의지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개의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대검찰 내에 또 자기들끼리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서로 의견이 틀려가지고 상호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까? 만약에 제대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까지 내걸었고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검찰 개혁을 만약에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방안으로 악용될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혹시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제 검찰 개혁하면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입법을 통한 제도 변화도 필요한데 이때를 대비해서 검찰 개혁위원회가 오히려 국회 오고 논란을 벌이고 공방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어떤 엄폐막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 이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붙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여론조사에서도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옛날에 검찰개혁을 무산시켰던 게 검찰의 승리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20년 동안 무력화시켜 왔어요. 할 때마다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서 무슨 장난치는 거 아닌가, 위장전술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호사님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 빨간불까지는 몰라도 노란불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좀 더 가보죠. 그 검찰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 설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방안이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그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권력을 나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삼권분립도 마찬가지고.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리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것처럼 검찰이 부패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제도로는 이걸 대체할 방법이 없다.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반대 논리는 옥상옥 아니냐. 이런 그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오해인데요.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대상과 조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국회의원, 청와대, 그다음에 각 장관, 그다음에 검사, 판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특정 인물로 특정 범죄를 나눠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아요. 만약에 중복된다고 한다면 옥상옷이 되겠죠. 불필요한 것이 되겠고.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요. 헌법재판소를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할 때도 대법원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이거 옥상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반대했어요. 심지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또 무슨 구속적 부심이냐 옥상옥이다. 이렇게 전부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논리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권한 떼어가냐? 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옥상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악용돼 왔습니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을 완전히 신뢰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속칭 도끼는 객기는 아니냐. 경찰은 또 그럼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면 그 수사권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요, 경찰이라고 하는 게 수사의 98%, 97%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권한은 전혀 안 줬습니다. 그렇네. 전혀. 그러니까 제가
노예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계약? 예, 노예 신분 상승을 해방시켜야 되는 계기다. 네. 어디서냐면 저희들이 초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도요. 엄상섭 국회의원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사실은 우리 형사법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이요.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었는데요. 엄상섭이라는 이름 덕분에 국어책에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동명이인이. 염이 아니고 엄입니다. 엄. 예. 제가 성을 바꿨네요. 발음을 잘못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경찰이 너무 포악하니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검사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 되고 이건 한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친일 경찰, 예. 매국 경찰, 예. 그랬습니까? 예. 예.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그렇죠. 세력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김병로 대법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벌써 60년, 7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권한을 주고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권력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구들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마만큼 좋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경찰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찰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검찰을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선결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많은 지금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영국의 IPCC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 시민 통제 방안이죠.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국내에 도입해서 경찰은 이제 감시기구 비슷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비리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부패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에 의한 감독과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철저하게 시행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자발성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수는 국회에서 입법을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류해버리고 실종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그게 사실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가령 공수처 같은 경우도 참여연대에서 그 안이 최초로 나왔고 19년, 20년 동안 입법화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아요. 거기 사법 위에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부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그러니까 검찰이 반대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그들이 반대했었어요. 근데 또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이기도 해서 단지 의지만 갖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내년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지금 개혁을 저지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이 잘못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대만을 일삼을 경우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그게 가장 무서운 무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도 검찰개혁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특별기획 검찰을 바라다 오늘 9번째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자,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